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재미난 이야기들 또 경제 이야기들 함께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네. 하나하나 이렇게 네. 또 한박 웃음을 지어주시죠. 아닙니다. 오프닝부터. 아닙니다. 네. 예. 기분 좋은 일이 기분 있으신 좋은 일은 건가요? 없고요. 뭐 아, 여러 네. 가지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오늘 뭐 이재명 대표 아, 법원 그쵸, 판결도 그쵸. 있고 그거 좀 전에 봐야죠. 뭐 네. 그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아, 논란 관련해서 판결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저 그거 궁금합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네, 나와서 바로 이거 한번 하나 알려주세요. 그 수시 모집 자연계 논술 문제 유출된 거 논란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이제 시험 효력 중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 자연 논술에 따른 후속 절차를 이제 좀 중지해달라고 이제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5년 자연계열인데요. 요거를 이제 이제 중지해달라고 했던 건데 요거를 이제 오늘 가처분이 돼서 일단 중지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중지가 됐고요. 웃을 일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만 먼저 배포했다가 회수한 것에서 시작이 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에 관련 정보를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독관들에 의한 감독 책임이 있는 연세대 측의 과실에 의한 부정행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연기가 됐고요. 한 변호사는 절차 중지가 불공정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재시험을 볼지 안 볼지는 이제 본 소송이 또 있습니다. 본 판결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연세대학교 이제 이 논술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일정도 막 흐트러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게 빨리 뭔가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빨리 일정이 나와야 다른 쪽도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데 일정이 또 잡힐 것 그쵸, 같아서 당연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연계 논술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학력 이제 그 뭐죠 수능 보기 전에 이제 연세대학교나 시립대학교는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도 이제 현장에 갔었는데 아, 그래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엄청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그날 무슨 축제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았는데 그 한 고사장의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1시간 전에 먼저 배포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못 보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장에 참여했던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오르비라고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다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이 되는 등 문제 내용이 사전에 공정성이 훼손. 그러니까 이게 유출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누가 휴대폰도 이제 뺐지 않았다고 하는 거 하거든요. 아니 그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돼서 이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시험 부분에 대한 이제 본안 소송도 이제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되면 또 이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건 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정에 따라서 이제 수능 이제 수시에 관한 일정들이 여러 가지가 좀 약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대가 발표가 나야 다른 학교를 결정을 할 거 네네네. 아니에요. 어쨌든 연대가 좀 상위권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충분히 꼬이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일정적인 부분들을 아직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는 거죠. 뭐 빠른 시일 내에 뭐 결정이 나지 않은 학교 쪽에서 입장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이제 가처분이 났기 때문에 학교 쪽에 조만간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시험 감독관에 대해서는 그냥 징계 정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자세히. 제가 알 땐 징계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감독관은 대학원생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걸로 알고 징계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징계 학교에서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그쵸, 학생들한테는 그쵸. 인생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럼요. 인생에 걸린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많은 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어쨌든 시험을 잘 본 학생들도 또 문제거든요. 당시에 시험을 잘 본 학생들도 이거 다시 본다는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날 이 피해를 본 학생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솔로몬의 판결이 어떻게 나야 될지 참 약간 먼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날 자체 이렇게 좀 잘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능을 이제 또 막 치렀잖아요. 근데 네네. 수시 때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게 지금 이런 파급력까지 가져오게 된 것 네네네. 같아서 그래도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응원의 말씀을 한번 네네.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그럼 TSMC 이야기 또 네,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으면 TSMC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딱 계속 선거 유세 기간 동안 TSMC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를 이제 미국의 반도체의 이익을 TSMC가 뺏어갔다고 딱 지목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애리조나 쪽에 이제 공장을 짓고 그 공장 완공식에 초청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조만간 그 행사가 이제 트럼프가 참석할 거라고까지 기사가 났었는데 이 완공식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게 2시간 전에 기사가 떴었는데 이제 따끈한 소식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이제 트럼프 영향이 아닐까. 왜 취소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 정책에 관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취소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시아계 직원 선호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고 집단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이제 TSMC 쪽에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트럼프 자체가 뭔가 이 TSMC에 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날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고 또 어떤 정책이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완공식 자체를 하는 것이 TSMC 쪽에서도 뭐 득이 될 게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니겠느냐고 많은 인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공장 자체는 4나노미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내년에 양산 체제를 하겠다라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미국에는 상징적인 건데 문제는 이 보조금 자체가 16조 원이나 들어가는 미국의 자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TSMC에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우리 돈을 줘가면서 물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국에 짓는 거지만 TSMC가 우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TSMC 소유의 공장인데 왜 미국 돈을 들여가면서 미국 땅에 짓는 거냐.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인텔 기업 거도 아닌데 TSMC 건데 왜 TSMC가 돈을 내야지 왜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수의 국가들이 미국에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 보조금 많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이. 근데 왜 반도체만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는 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 상당히 이제 이번에 많이 들어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참이 상당히 향후에 이제 반도체 업계나 변화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반등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진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황 회장님을 빨리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젠슨한 네네. 빨리 만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7%나 상승을 했어요. 뭐 근데 이제 기관은 계속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팔고 물론 뭐 우선주는 오늘 외국인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예. 그러니까 우선주는 계속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팔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판 물량이 훨씬 많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주는 사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단기 반등일지 장기적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뭔가 체질 개선을 해야 이제 6만 원대나 7만 원대로 계속 가고 어제도 말씀드린 이 삼성전자는 사실은 단순히 삼성전자라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반등을 분명히 꼭 해야 되는 기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체질 개선이 되고 또 상승하고 어떤 기본적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나아지고 뭔가 좀 이 TSMC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고 판로 개척을 좀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분야의 어떤 섹션은 사실은 삼성전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한테 주는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약간 허수가 좀 많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한테 주는 어떤 하청이 되게 많다는 거죠. 본인들끼리 이렇게 그렇죠, 이제 하청을 주고 그러니까 파운드리 하고. 분야를 아예 분리시켜서 이게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한테 주는 분야의 한 40% 정도 되거든요. 전체 물량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자생력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는 분량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도급이 하도급을 주는 분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TSMC나 SK하이닉스처럼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진짜로 많이 매출을 올리는 분야가 그렇게 많다고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인텔과 비슷한 어떤 구조가 4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0%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파운드리 분야 쪽에서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SK가 만약에 하는 뭐 100%라면 이거는 삼성은 60%밖에 못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TSMC보다 안 그래도 매출이 작은데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늘려야 되는 분야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분야를 좀 떼서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영업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하고 물론 삼성전자 것도 잘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각각 팹리스는 팹리스대로 잘하고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로 잘해서 좀 더 역량을 키워가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냥 팹리스보다는 파운드리 쪽에 더 강화를 시키는 게 낫지 않냐 우리나라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또 우리가 더 강한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또 팹리스는 설계 쪽이고 네. 파운드리 쪽은 이렇게 위탁을 생산을 네, 해주는 네, 네, 그런 또 분야이기 때문에 차라리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해서 삼성전자가 네. 경쟁력을 조금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파운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뭐 좀 나쁘거나 그리고 뭐 후진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 왜냐하면 서로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선도하는 기업이 있고 또 이렇게 또 나름어지를 바쳐가면서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보거든요. 꼭 그렇게만 가는 기업이 다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ASML처럼 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또 의리지만 슈퍼 의리인 기업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왜 사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조선이랑 해운주도 가불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해운사가 조선사에 발주를 의뢰를 하는 건데 네네네. 조선사들이 지금 배가 너무 밀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해운사들이 네네.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이 맞습니다. 예. 돼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돼서 해운사들의 주가 대신에 이제 조선사들의 이제 주가가 훨훨 날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굳이 하청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게 꼭 맞습니다. 예, 예. 계속되는 을이 될 네, 수는 네.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굳이 뭐 우리가 팹리스가 꼭 어떤 선도하는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모두가 그렇게 앞서가고 좋고 뭐 이런 건 아니. 모두가 팹리스라고 해서 엔비디아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예. 제가 볼 때 그런 거. AMD도 포지셔닝이 애매하잖아요. 뭐 그런 맞아요. 것처럼 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이 반도체 생태계 중에 한 분야라도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은 뭐 갑과 을이라는 게 사실 요즘처럼 반도체 많이 필요한 시대에서는 네, 네, 네. 의미가 이전과는 좀 충분히 네, 달라질 수 개념이 있어요. 계속 바뀌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얼마만큼 그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1위가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잘 새겨 들어봐야 할 네, 내용인 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트럼프 네. 이야기 하기 전에 테슬라부터 일단 조금 네, 테슬라 잠깐 짚고 얘기를 좀 갈게요. 하자면 테슬라 주가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떨어졌어요. 네. 어쨌든 그 시세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예상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정부는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 연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테슬라 그 전기차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고 이런 것들 깎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선거운동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바이든과의 반감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가 맞는 그런 건 아니었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서로 개인적인 코드가 맞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서로의 그 인간적인 서로 코드가 잘 맞았기 때문에 서로 잘 맞아 보입니다. 네. 예. 인간적인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저는 했더니 정책을 보고 서로가 아 우리랑 서로 맞고 이렇게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조금 폐지 테슬라 측은 그냥 일단은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이런 것들 지금 반영 어떤 지금
주주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폐지되거나 어떤 것들이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그때 같으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최대 7,500달러 정도가 이제 세액 공제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원래 테슬라 차량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아니고 따로 경계통에서 한번 말씀드렸군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차량이. 예, 차량이 되게 비싸서 저 같으면 테슬라 차량을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생각을 하면 차라리 지금 휘발유 차량을 더 오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승차감이 좋고 조용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차량도 승차감도 좋고 휘발유 차량도 승차감도 좋고 오래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가상각과 그 연료 비용과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얼만큼 탈 수 있느냐와 비용을 잘 계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지금 뭐 연료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뭐 환경 같은 거는 나중에 생각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하면 내가 10년을 탄다, 5년을 탄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이게 정말로 얼만큼 감가상각이 되고 얼만큼 자기가 비용을 할 때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전기차가. 맞아요. 예, 하이브리드 차가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자기가 한 달에 얼마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 하이브리드 차가 일반적인 차와 휘발유 차와 1,0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정말 1,000만 원을 5년간 자기가 정말로 연료비를 쓰느냐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산다? 그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배터리가 되게 비싸잖아요. 또 10년 정도 되면 또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교체해줘야 되고. 그럼 그리고 또 이제 팔 때 감가상각도 많이 되니까 감가상 많이 되죠. 과연 그게 맞는지에 대한 그리고 것도 고민이 좀 화재 리스크도 조금 네, 있고. 그거는 뭐 나중 문제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음. 감가상각이나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의 부분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과연 유행을 타지만 본인들이 판단을 해볼 때 구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망설이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세액 공제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약간 떨어지게 되고 테슬라가 대장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다른 주들은 더 많이 리비안이나 이런 주들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리비안은 14%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재미있는 건 지금 이제 거의 제로섬 게임을 이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이걸 계속 찬성하고 있습니다. 의외인 게 왜냐하면 이걸 해서 전기차 다른 데를 다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을 피고 있어요. IRA 법안 폐지를요 찬성하고 찬성하고 있어요. 있어요. 이게 찬성하는 게 의외인 게 본인은 자기는 버틸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는 전략을. 그래 예.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승부 보자 약간 이런 예, 마인드인 그래서 거네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다 끝장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자기만 살아남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면 고사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전기차 쪽의 시장에서 자기만 살아남을 때 그때 이제 가격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가격 정책을 낮추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금 여력이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책에 찬성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찬성하고 뭐 위축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자기는 버틸 여력이 있지만 다른 쪽은 다 투자받고 왜냐하면 다른 쪽은 계속 투자를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전기차가 투자를 받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버틸 여력이 있고 그리고 수요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인기도 있고. 근데 이제 새로 출범하는 전기차들이나 자금 여력이 안 되는 쪽은 이제 고사시켜서 자기가 이제 다 고사되고 나면 자기가 시장을 잘 장악하고 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찬성하는 것 같아요. 지금 속보를 좀 다뤄주실 수 있나요? 이재명 의원의 네, 어떻게 징역 됐습니까?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의원직 상실형이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 못 나오겠네요? 출마도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쪽 정치 분야는 또 잘 모르는 분야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본부장님이 조금 코멘트를 네, 해주실 수 맞습니다. 이렇게 있을까요? 되면 이제 불구속 기소된 1년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야,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못 나오게 됩니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럼 10년 뒤면 또 너무 노쇠해지시는 나이가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1차 공판이 그렇기 때문에 2심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2심이 또 남아 있기 또 때문에 2심이 남아 있어서 네네네. 1차 공판이 이렇게 돼서 이제 2심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의원직 상실은 일단 된 거고요. 1차 공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죠? 항소를 하시겠다고 지금 네네, 속보도 2심이 뜨신 것 중요합니다. 같은데, 아, 예. 2심이 중요한 예, 거예요? 2심이 중요하고 일단 음. 1심은 일단 유죄 상실형이 됐고요. 예. 2심 때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요거 좀 이제 계속 체크를 좀 해보긴 네네네. 해야겠네요. 이 이제 속보가 떠서 저희가 급하게 네네. 조금 한번 예, 다뤄봤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트럼프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트럼프 본부장님? 트럼프 주니어. 케네디 중이에요? 네. 아, 케네디 주니어였나요? 네네네네. 트럼프의 아드님도 이야기 나오던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그러면은 내일 하는 게 네, 어떨까요? 내일 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가상화폐 얘기 네, 잠깐. 갠슬러 이야기 해볼게요. 갠슬러 얘기. 18개 네. 주에 이제 가상화폐 갠슬러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요거 얘기하면서 이제 뭐 8개 주가 이제 이 고소를 했더라고 가상화폐. 요거 맞아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네.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상화폐 훈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18개 주가 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뭐 가상화폐 산업을 기관이 과도하게 규제했다는 혐의인데요. 뭐 지금 보면 17개 주요 법무장관과 함께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내부 테네시와 뭐 아이오와 텍사스 이런 부분들이 함께 했고요. 법무부 장관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SEC가 적절한 규제 프레임 없이 디지털 자산에게 만약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 산업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권력의 균형을 존중하지 않고 위의 승인 없이 자신들의 그 권한을 과도하게 해서 이 주권을 자신들의 주권을 역할을 박탈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소를 하면은 근데 일단 고소를 한다라는 거 자체가 과정이 굉장히 길기는 해요. 그래서 뭐 네네네. 그들이 고소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아시다시피 판결이 네네네. 나진 않겠죠. 근데 그만큼 정치적인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제가 그럼 조금 그 이야기 이어서 네네네. 바로 한번 말씀을 같이 드려볼게요. 저도 기사를 같이 봤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오늘 마침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네네. 좀 같이 자세히 봤는데 뭐 일단은 그 18개, 17개 주에서 지금 18개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기사에는 이제 17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뭐 아이오와 텍사스, 미시시피, 뭐 오하이오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주에서 SEC 위원 5명을 갠슬러랑 같이 고소를 한 겁니다. 네네. 실제로 이 바이든 행정부 내내 이제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SEC의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불만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거냐면 너무 지나친 규제를 한다라는 거고, 이 SEC의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의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항상 그런 네네네. 명목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도 가상자산 관련한 법을 이야기할 때 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좀 업계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관한 법을 발의할 때 네. 그것이 어떻게 잘 활용이 될 수 있고 어쨌든 그게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는 금융의 혁신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네네. 막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법들이 많이 발의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SEC와 게리 갠슬러의 입장도 그런 거였습니다. 투자자를 보호를 해야 되고 투자자 보호에 너무나 취약한 자산이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네네. 다 이제 회사에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증권 주식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 관할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네. 계속 이제 리플에게 소송도 했던 거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네네. 그게 바이든 행정부에 일어났던 거였는데 일단은 여기서 재밌는 그게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SEC가 지금 현재까지 암호화폐 업계를 너무나 옥죄해 왔고 그 블록체인 협회에 따르면 2021년 이래 가상화폐 기업들이 이 방어 소송에 지출한 비용이 4억 2,60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5천억 원이 넘어가는 정도로 계속 이제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리플과의 소송이 가장 부각이 많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소송을 또 거셨어요.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건 큰 기관이잖아요. 그 기관이 가상화폐 업계에서 너무 빈번한 규제를 주겠다라고 겁을 주거나 뭐 소송을 하거나 하니까 불필요한 소송 이제 비용들이 계속 지출이 됐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죠. 업계에서는. 틀린 말도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벌써부터 갠슬러의 후임이 지정이 음.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재미나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기사가 또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갠슬러 위원장은 사퇴 암시 연설을 아 남겼습니다.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들을 네. 조금 예상하고 있지 네네네. 않으셨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큰 영광이었다라는 그런 음. 발언을 하셨는데, 음. 자진 사퇴를 암시하는 멘트를 남겨서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프랙티싱 로우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음. 56회 연례 증권 컨퍼런스예요. 증권 음.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이제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음. 훌륭한 이들과 함께 일했고 미국이 자본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동참하는 작업은 너무나 큰 영광이었다라는 음. 멘트를 남겼는데, 이게 자신의 임기를 회고하는 듯한 그런 음. 내용들이 좀 많았대요. 그래서 난 지금까지 뭐 이 업계에서 일하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음. 뭐 큰 동참하는 작업을 해서 굉장히 좋았었다, 이런 음. 이야기를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도 이제 그의 사임은 아마 예상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처음에 취임했었을 때는 이 게리 갠슬러가,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블록체인 쪽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음. 실질적인 커뮤니티에서는 게리 갠슬러가 SEC 위원장이 됐대, 우리에게 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음. 받아들여졌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 업계를 굉장히 옥죄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면서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됐다, 그러니까 잦은 사태를 조금 내다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미난 그런 기사 보여드릴게요. 리센터에서 나온 건데, 재무부 자금이 10% 비트코인으로 하자라는 펜실베니아의 법안이 발의됐다라고 합니다. 음. 전략 준비 자산으로 해야 된다. 또 트럼프가 그런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마이클 카벨이라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인플레이션 대비책으로 이 법안을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재무부의 자금 중에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자,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자,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또 대비를 해야 되면은 그만큼 뭐 달러 가치 하락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약간의 이제 안전자산격으로 해서 비트코인 쪽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법을 발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 통과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통과가 되게 되면은 펜실베니아주의 재무부는 일반 기금과 비상 기금 그리고 주 투자 기금의 최대 10%를 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재무부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선택한다는 건 제 생각엔 좀 큰 의미인 것 같거든요. 물론 펜실베니아 주 안에서이겠지만은. 음.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땅덩이가 넓어서 이제 국민연금이 좀 여러 개 있어요. 우리나라는 딱 음. 하나 있지만은, 근데 그 국민연금들이 포트폴리오로 지금 비트코인을 채택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음. 포트폴리오를 살 수 없게끔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서 논문 주제가 그쪽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쪽을 파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를 되게 많이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는 안 했지만 해외 주식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를 일부 포트폴리오를 담아서 수익을 냈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 음. 식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아예 금지되어 있고, 이제 미국 쪽의 움직임은 이제 어떤 주에서는 재무부의 자금 일부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가격인데요. 지금 리플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아무래도 앞서서 아셨다시피 이제 게리 갠슬러 고소권이랑 게리 갠슬러가 사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게 1차트예요. 하루 동안의 차트인데 거의 한 0.6달러 부근에서 0.8달러가 지금 넘어가는 수치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은 살짝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11월 15일 오후 4시 이제 한국 시간 기준의 시세입니다. 참고로 해보시고요. 그래서 리플이 이제 게리 갠슬러과 SEC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이제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사실 리플은 이제 저희가 영상 올리거나 이제 언급을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답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 리플에 맞아요. 관심이 정말 네. 많으셔가지고 리플 이야기도 이제 리플 가격 이야기도 같이 한번 좀 맞습니다. 전해드릴까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격 동향 흐름들에 관해서도 제가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요? 음, 아니면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코인 네. 얘기 좀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본부장님 준비하신 거 아니 그러면 그 해볼까요? 보니까 네, 네. 재무부 하원이 지금 음. 보니까 그 펜실베니아 법연으로 10% 재무부 자금 10%를 비트코인으로 하겠다고. 네네네. 그거 예, 방금 이야기했었죠. 예, 그러니까 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뭐 일단 신기해서 제가 여쭤보는. 신기하죠. 네네. 일단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발의가 음, 되고 나서 통과가 돼야겠죠. 근데 네, 통과하는 과정이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어쨌든 상하원 다 트럼프 공화당이 장악을 네, 했잖아요. 네, 근데 네. 거기에 또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이고 친화적인 의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신시아 루미시라는 의원이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 네, 네, 투자자분들이 잘 아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금을 매각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비축을 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또 그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최근에 뜻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블룸버그 통신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내년에 새 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 해당 법인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음, 이게 법안을 지금 여기 펜실베니아에서도 발의를 한 거고 신시아 의원도 루미스 상원 의원도 이거를 이제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음, 이게 발의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음, 그 이제 역시나 토론을 하겠죠. 토론 이후에 받아들여지고 법이 집행되는 데까지는 이제 과정이 있는 건데 시장은 되게 반응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가 이거를 발의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조금 받아들이고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루미스 의원이 얘기했던 이 비트코인 100만 개는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5%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 900억 달러가 투입이 돼야 한다. 만약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매수에 앞장서게 된다라는 그런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해석도 있기는 한데 사실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국가의 뭐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한다라는 게 분명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 법안이다라고 이름은 굉장히 멋있게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집행이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코인 시장을 그래도 저랑 같이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쭉 지켜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아무래도 이제 참여하신 지 얼마 안 된 네네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 잡히지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예, 예, 이게 아직도 잘 안 잡히는 시장인데 어쨌든 제한된 금처럼 이제 제한된 음, 비트코인은 제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한된 자원을 이제 어쨌거나 누군가가 소유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코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비트코인이라는 건 어쨌든 제한된 어떤 자원이다 보니까 가치가 좀 있는 듯한 서로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디지털 자원을 제한된 자원이다 보니까 이건 어쨌든 가질 뭐 새로 채굴하는데도 음, 어려움이 있고 뭔가 제한이 있고 제한된 자원이라는 점에서 뭔가 가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나머지 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누군가가 만들 수 있고 누군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 코인은 잘 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몇 번의 어떤 이게 누군가 해킹도 하고 누군가 조작이 가능한 것도 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신뢰가 많이 안 가고 그리고 음, 이게 어떤 통제가 되지 않고 신뢰가 자꾸 깨져가는 모습들을 중간중간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강력한 국가 뭔가 탈국가적인 존재잖아요. 약간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계속 뭔가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코인은 음, 약간 탈국가적이고 탈중앙적인 그런 어떤 그런 거다 음. 보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계속 뭔가 시행착오와 뭐 권력과 계속 음.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불장이지만 뭐 어떤 조금 넓은 시각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과연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인가? 역사로 남을 것인가? 네네네. 그런 질문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게 뭐 이제 음. 어쨌든
어떻게 보면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아, 해요. 그렇게 그 시선으로 볼 수도 네. 있겠어요. 네, 그런 힘의 권력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흥미롭기는 하죠. 네, 네. 그래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랩소디는 또 저희가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네.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네, 안녕히 계십시오.